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은 거? 거욱대라고 합니다. 거욱이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앉는 데예요. 그 고대 샤먼 사회에서는 까마귀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새는 하늘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까마귀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 까마귀를 신성시 여겼느냐? 북부 시베리아 가면 까마귀들이 무진장 많아요. 까마귀들이 많으니까 까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왜 까마귀를 특별히 신성시 여겼느냐? 태양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새는 순수한 백색의 하얀 새, 백조예요. 그런 하얀색의 새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태양의 수명은 365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65일이 지나면 태양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죽음은 새로운 태양, 즉 새해가 떠오르는데 이 태양이 그냥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태양 속에 들어가서 날개짓을 하면은 태양이 쫙 떠오른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새해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 백조가, 하얀 새가 태양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태양을 떠올렸기 때문에 새가 까맣게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바로 태양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와 악마, 백과 흑 이런 양분론적 개념이 아니라 동양인에게 있어서의 흑과 백은 음양론으로서 바로 순수와 그 청결을 생각하는 백색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는 흑색인 거예요. 여기엔 성가학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신성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앉는 곳이 바로 신의 메시지,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솥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새가 올라가죠. 그래서 새가 닿는 지역은 신성한 지역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몽골의 그 티베트 불교 사원 같은 데 가면은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의 간등사원 이런 데 가면 거기 엄청나게 새떼들이 많죠. 비둘기, 뭐 까마귀. 왜? 신성한 사원에는 항상 새가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임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모이 막 던져주죠. 그 모이 먹으려 새들이 몰려들잖아요. 새들이 몰려들면 뭐라 그래요? 아, 신성한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바티칸도 가면 거기 새가 많지 않습니까? 모이 주고. 네? 이게 다 고대 샤머니즘에서 온 유래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그 제주도에 이런 식으로 위에 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볼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욱대의 포인트예요. 바로 뭡니까? 까마귀 머리입니다. 까마귀 머리예요. 새. 솥대가 나무 위에다가 새를 얹히죠. 마찬가지로 거욱대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탑을 쌓는 그 위에다가 새를 올려놓습니다. 새를 올려놓는데 새를 뭐 이렇게 옛날 때 조각하지 않고 그래서 새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제주도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런 거욱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새가 앉는 위치. 뭐 굳이 까마귀라고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성 강림 사상을 하면서 새를 하늘의 신과 인간의 전령이라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고대 샤먼들이 많이 신성시 여겼지만 그 유목민족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게 민족의 대이동이 돼갖고 살면서 까마귀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조, 거위, 닭, 뭐 비둘기, 까치, 제비 등등 많은 새들이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샤머니즘 얘기할 때 그래서 꼭 까마귀가 정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그 지적 능력과 그 다음 여러 사회가 동물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자 하늘의 전령을 굳이 동물이 새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다 날개를 그려갖고 천사라는 생각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로아스트교예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조로아스트교를 보면 거기 보면 천사가 이게 뒤에다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천사 이미지가 돼요. 그런데 원래 그 기원은 바로 샤머니즘에서의 태양새, 까마귀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만들어요. 이것도 제주도예요. 저 위에다가 나무로 해서 만들었죠. 저 십자가가 있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고대 유목민족들은 유목을 할 때 그 각 부족이 여러 개 섞여갖고 초원에서 양떼가 풀을 뜯으면 그 각 부족들의 양떼가 막 서로 뒤섞이다 보니까 누구께 자기 건지 몰라갖고 자기 재산, 즉 자기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 이렇게 인대로 이게 지져갖고 문양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제사장 계급, 종교 계급 부족이었던 케레이들이 자신들의 상징인 십자가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 양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모습,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날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 모양을 케레이족들은 썼다. 그래서 케레이란 이름 자체도 원래 중세 몽골어의 케레, 그 다음에 현대 몽골어 헤레가 그 하카족의 컬리에라는 단어와 연동돼갖고 지금의 케레이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건 까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이게 투르크 민족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에. 똑같이 거욱대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뭘 해놨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새를 지금 얹혀놨죠? 딱 보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까마귀 머리라고 했죠?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쵸? 새가 앉는 곳, 거욱대.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새가 까마귀가 아니네, 이거 가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유목민족이 이동하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까마귀가 없으면 다른 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했느냐?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적 사상에 입각하다 보니까 샤먼에서 신성시 여기던 동물들이 전부 악마로 탈바꿈이 됩니다. 까마귀 재수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배제가 됩니다. 그럼 배제가 됐다고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때는 무당들이 그 부적 쓸 때, 부적, 그 빨간색으로 막 썼어요. 그 닭피 많이 썼습니다. 그 혹시 홍콩 영화 중에 강시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강시 영화 보면은 그 강시, 그 귀신, 그 관에 집어넣고 그 강시가 못 튀어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음양사가 닭피를 실에 묻혀가지고 관에다가 막 묻히는 거를 봤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닭이 새, 즉 조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를 잡아요.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중요한 제천 행사 때 필요한 이런 글을 쓸 때 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날지 못하는 닭을 가축으로 키웠으니까 이용해갖고 닭피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러한 과거 고대 종교인 샤머니즘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에만 이런 거욱대가 있느냐? 아닙니다. 주로 종교 계급이 지배했다고 여겨지는 신라, 경상도 쪽에 많아요. 왜 안 넘어가냐? 자, 요거. 제가 예전에 그 팔공산 갓바위 가서 저기 있죠? 그 아지매랑. 팔공산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진을 찍어줘요. 거욱대다! 그러고. 보시죠. 똑같죠?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반도, 심지어 몽골, 그 다음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파괴됐죠.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기독교에서 파괴되고 러시아 정교, 불교 등등의 외래 신종교에서 다 파괴됐어요. 하지만 일부가 소수가 민간 신앙으로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 가장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국대가 많은 거고, 나머지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은 한 번 불교가 쓸어버리고 기독교가 쓸어버리면서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주로 경상도 쪽에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데 보시면 보십시오. 똑같죠? 거국대랑 요 위에다가 딱 포인트를 딱 줬잖아요. 새 까마귀가 앉아있는. 그쵸?
그래서 이 문화가 어때요? 중앙아시아 문화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딱 보이죠? 그럼 거기만 있느냐? 노고단이 있죠. 노고단 아십니까? 노고단의 유래가 뭡니까? 김유신이라든가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죠. 화랑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화랑. 우리나라에서 한번 화랑 드라마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화랑 드라마가 완전히 게이로 나오더구만. 응? 작가가 좌파였는지 완전 게이처럼 뭔가 야리야리한 게 뭔가 동성애 섹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뭐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화랑은 무엇인가? 몽골어로 화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랑은 무엇이냐? 결사조직, 특수부대, 뭐 군부락, 군부대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화랑이란 몽골의 의미는요. 종교적 성향을 가진 결사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프리메이슨 냄새가 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수부대예요. 종교적 신념을 가진 특수부대. 그래서 굳이 서양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동양의 십자군 부대? 동양의 십자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화랑이에요. 근데 화랑들이 보면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 황산벌에도 보면은 화랑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 게 영화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제 방송 끝나고. 그럼 화랑은 왜 얼굴을 하얗게 분칠했는가? 입니다. 거기 꽃 화자가 써 있다고 해서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고대 신라 지배계급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무엇이냐? 고대 신라 지배계급은 파미르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신라의 그 재상이었던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보면은 신라의 그 역사에 대한 신화 기록이거든요. 신화적 관점에서 쓴 기록인데 거기를 보면은 파미르로부터 왔다라고 써 있어요. 신라가 파미르래요. 되게 먼 지역인데.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신라 왕족의 유골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더니 가장 가까운 DNA가 어디로 나왔느냐? 위구르인입니다. 지금의 중국 땅이란 신장 자치주 위구르인들. 위구르인의 DNA와 신라 왕의 DNA가 거의 같아요. 현대 한국인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신라 왕족들이 위구르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라 계릉을 봐도 계릉 주변에 외국인들이 무지장 많아요. 김수로 왕릉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얘기해요. 우리 김해 김씨는 외국인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못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역사들이 많다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노고단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이 거옥대랑 그다음 투르크 민족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골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황금보검이 발견됐죠, 경주에서. 그 황금보검하고 똑같은 게 발견된 데가 바로 파미르,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실크로드 선상을 따라서 이 황금보검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황금보검은 전쟁용 칼이 아닌 의식용 칼입니다. 이게 칼싸움하는 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전쟁할 때 쓰는 칼은 애초부터 제조를 할 때 칼 몸체와 손잡이를 일체로 해서 거푸집에 넣고 만든다. 하지만 그 종교용 제식용 칼은 앞에 칼과 뒤에 손잡이를 따로따로 만든다. 왜? 장식을 해야 되니까. 손잡이 쪽을 화려하게.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연결을 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칼싸움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휘봉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칼싸움하라고 만드는 칼은 아니거든요. 그냥 황금보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보검은 실크로드 선상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역품은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그 지역의 왕권이라든가 어떤 지배권을 인정할 때 주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에 있는 칠지도예요. 칠지도도 칼을 만들고 칼 손잡이는 따로 해요. 그래서 지금 칠지도가 손잡이가 지금 일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은 칼 날 쪽 부분만 따로 있죠. 왜? 애초부터 제조할 때 손잡이와 칼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칠지도도 마찬가지로 전쟁용 칼이 아닌 어떤 종교적 의미 아니면 그때 어떤 통치 권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의
칼이란 말이에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런 칼이에요. 그리고 무역품이 아닙니다. 무역상인한테 야, 그 지휘권을 내가 사야 되니까 그 칼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실끼리 나눠주는 겁니다. 왕실끼리. 그래서 신라는 중앙아시아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도지가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짜, 유사 역사학 뭐 이런 가짜로 취급되지만 거기에 부도지에 써있는 파미르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황금보검, 그 다음 신라 왕족들의 DNA, 그 다음 동복, 그 외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닮아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였던 거국대, 화랑들이 있었다는 노고단, 거기에 있는 거국대 모양의 저 노고단과 개주의 거국대, 그 다음 중앙아시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피라미드에 새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이들의 고유 문화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고 하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